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과학터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장은진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1회 방송이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20회,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의 과학터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방사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서운 원자폭탄도 생각나고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쓰는 방사선도 떠오릅니다. 두렵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방사선에 대해 오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천대학교 장보석 교수님께서 방사선과 건강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는 중 궁금한 점은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실시간 방송 시청자 100분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합니다. 채팅창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당첨되신 분과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분들께 기프티콘 드리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보석 교수님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보석 교수입니다. 고품격 과학 채널 과학터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방사선과 건강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또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 가까이 있는 그러나 두렵기도 하고 친근한 방사선에 대해서 쉽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방사선과 건강에 대해서 중2 수준의 학생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PPT를 정리했습니다. 방사선의 정의와 어떻게 방사선이 물질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영상을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자연 방사선 또는 인공 방사선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한 일부에서는 방사선에 대한 오해, 이슈화된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사선이란 무엇인가? 가장 제가 많이 학교에서 또한 저희가 사회생활에서 받았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사선과 방사능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사선과 방사선 물질, 방사능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방사선의 개념에는 물리학적으로 파나 입자가 공기를 전리시킬 수 있는 능력, 즉 에너지를 방사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물질은 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 또 방사능은 불안정한 핵종에서 붕괴를 일으키는 선지, 거기서 나오는 개수를 방사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과 방사능의 가장 큰 차이는 방사선은 에너지 개념이고 방사능은 개수 개념이다. 요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크게 구분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중2 수준만 되더라도 이제 방사능과 핵물리가 아주 쉽다는 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의 에너지 개념인데,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면은 파나 입자가 공기를 전리시킬 수 있는 능력, 이 전리가 뭐냐면은 전자를 이탈시킬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 전리 에너지, 다른 말로 전리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원자가 있으면은 외부에서 파가 들어와 가지고 에너지를 줘 가지고 이 궤도 전자들 원자 밖으로 이탈시키는 현상, 이것을 전자의 이탈 현상, 줄여서 전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소용된 에너지를 방사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에너지 개념이고, 에너지가 큰 개념은 직접 전리 방사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작은 개념은 비전리 방사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햇볕, 전등 불빛, 그 다음에 핸드폰, 라디오파 모두가 비전리 방사선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사선의 물리학적 정의는 파나 입자가 공기를 전리시키는 능력, 그 다음에 자연 방사선, 그 다음에 간접 방사선, 직접 방사선 이런 게 있는데, 원자력 법령에서는 5만 일렉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방사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법에서는 에너지가 낮은 방사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규제가 될 만큼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이상의 방사선을 규제로 원자력법에서는 방사선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이 전자기파 방사선이 X선, 감마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도표로. 그래서 감마선, X선 이쪽에 파장이 크죠. 파장이 작죠. 진동수가 많죠. 이쪽에 에너지가 큰 쪽이고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은 거는 비전류 방사선, 에너지가 작은 방사선, 즉 자연 방사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X선을 발견한 분은 렌트겐 선생님입니다. 렌트겐 선생님이 1895년도에 진공관 실험을 하다가 음극선이 나오는데 우연히 손을 댔더만은 영상이 잡힌 거예요. 그것이 X선의 발견입니다. 아주 우연히 발견됐죠. 그래서 실험 도중에 음극선 실험 도중에 손을 음극선 사이에 댔는데 손 안에 뼈가 하고 반지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수학에서 말하는 미지의 수 X선. 그래서 X선이라는 명명이 하게 된 겁니다. 미지의 선 X선. 그게 렌트겐 선생님이 발견한 X선입니다. 그래서 이 X선이 발견한 이후에 여러 가지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X선은 주로 영상을 만드는 세 가지 주요 원리가 있는데 우리 아까 중에 방사선이 에너지 단위라고 했죠. 그래서 0에서 약 250kV 이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광전 효과.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에너지를 높였더만은 컴퓨터 효과. 일정 공의 매부 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상생성. 이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전 효과 한 번 더 보여주면은 파나 입자가 전자를 이탈시켰을 때 이 전자를 광전자라고 하고 이 광전자는 방사선의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진 만큼 그 사진판에 붙어버리면은 이 강강 효과를 냅니다. 빛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광전자라고 하는데 이 광전자의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사진의 대조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죠. 파나 입자가 전자에게 에너지를 주어서 궤도 전자가 이탈했을 때 이 전자를 포토 일렉트론 광전자라고 하고 이 광전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진 만큼 사진 강강판을 어떻게 한다? 강강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사진은 검게 나오고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진은 희게 나옵니다. 그 대조도를 이용한 게 엑스레이 영상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죠? 엑스레이 영상. 그죠? 이 엑스레이 영상은 방사선을 인체에 투과했을 때 원자와 흡수체의 차이에 의해서 만든 영상이 엑스레이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에너지를 좀 더 높여버리면은 치과형 영상까지 우리가 이 인체 중에 가장 밀도가 높은 이빨에 대한 내부 구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 효과 얘기하겠습니다. 광전 효과가 250이라면 250kV 이상에서 5매부까지 에너지를 높여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를 이탈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렇게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산란된 X선이 영상을 작용했을 때 영상을 뿌옇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산란 X선이 사진 강강판의 역할을 충당하기 때문에 사진이 오른쪽 영상은 사진이 뿌옇게 나오고 왼쪽 영상은 사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영상은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X선 영상을 만든 거고 오른쪽 영상은 컴포트 효과를 위해서 X선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랬을 때 컴포트 효과가 엑스레이 세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 가운데가 영상이 구분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에너지가 센 산란선이 영상을 뿌옇게 만들었고 대신에 KVP라는 에너지를 높였을 때 사진의 대조도 콘트라스트는 떨어지지만은 사진의 경계하면 샤프니스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방사선 치료 계획을 잡을 때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의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전자쌍생성은 파가 핵의 쿨롱역에서
파가 없어지면서 두 개의 전자를 만듭니다. 이게 전자 쌍생성입니다. 전자 쌍생성 후에 음전자는 자유전자로 운동에너지 이럴 때까지 진행하다가 소멸하지만은 양전자는 주위의 음전자와 만나서 반대 방향으로 감마레이를 방출합니다. 이 현상을 이용한 게 페시티의 원리죠. 페시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자 쌍생성 이후에 양전자는 주위의 음전자와 만나서 반대 방향으로 511kV의 감마레이를 방출합니다. 이 감마레이를 검출해서 암을 진단하는 장비가 페시티 장비입니다. 그래서 방사선과 영상과 해광 영상의 차이가 뭐냐면은 방사선과 엑스레이 영상은 인체 외부에서 엑스레이를 쏘아서 사진의 흡수치, 즉 사진의 대조도로 영상을 판단하지만은 해광 영상은 사람한테 방사선 의약품을 투여해서 사람 몸 밖으로 나오는 감마레이를 검출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해광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방사선 약을 먹습니다, 실제적으로.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광 영상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해광 의약품을 인체 내에 투여해서 그럼 인체 내에 방사선 물질이 들어갔죠. 그래서 인체 내에서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511kV 에너지, 감마레이, 페시티 영상의 원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센터에 가보면은 암 검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페시티 장비입니다. 이 페시티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 대사율이 약 5배에서 8배 높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사선 약을 만들 때 포도당에다가 F18이라는 핵종을 집어넣어서 인체에 투여하게 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포도당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암세포 중심으로 포도당뿐만 아니라 F18 핵종까지 같이 모이게 되겠죠. 이 F18 핵종은 양전자를 방출한 핵종이기 때문에 주위의 음전자를 만나서 511 감마레의 신호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 신호를 잡아서 영상을 만든 것이 페시티 영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방사선 의약품을 투여해서 약 60분 있다가 사진을 검사하면은 인체 안에서 방사선과 물질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510kV의 에너지가 영상을 만들고 이 영상을 판독하는 것이 페시티 영상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베타 붕괴를 통해서 전자 쌍생성 이후 일어나는 쌍소멸 현상을 이용해서 이 에너지를 잡아서 영상을 만드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기계가 이 영상의 신호를 잡습니다. 그래서 일반 CT에서는 암의 위치나 크기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도당 대사를 이용한 F18, FG라는 방사선 의약품을 인체에 투여했을 때 암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잡아서 영상을 만들습니다. 이게 만들어주는 원리가 정자쌍생성 후 상소멸, 소멸에서 나오는 511 감마 에너지를 영상화시켜서 암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식도죠. 페시티의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감마레이 검출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 방사능은 뭡니까? 아까 중에 처음에 개수라고 했죠. 불안정한 핵종에서 단위시간당 붕괴수가 방사능입니다. 이 방사능을 누가 발견했겠습니까? 불안정 핵종에서 붕괴될 때 나오는 개수, 퀴리 부인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는 퀴리 부인이 1903년도에 방사능을 발견하고 여성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퀴리 부인이 방사능을 연구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퀴리 부인도 우연한 기회로 방사능을 발견했습니다. 즉 퀴리 부인이 실험한 게 뭐냐면은 라돈 광산에서 광석을 금속으로 추출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즉 라돈 광산에서 라돈 광석을 라돈 금속으로 1톤짜리 광석에서 약 100g짜리 금속으로 추출한 실험을 퀴리 부인이 하셨는데
이 큐리 부인이 라돈 광산에서 추출한 라돈 금속 물질을 실험실에 와서 탭을 올렸더만은 그 다음날 사진 강강판에 도트가 찍힌 거예요. 점이, 알 수 없는 점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연구를 한 끝에 이 돌에서 금속으로 만든 라돈에서 알 수 없는 뭐가 나오는데 그 개수를 세려봤더만은 이게 이만큼 나오더라. 그래서 방사능은 단위 시간당 붕괴하는 개수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큐리 부인이 방사능을 라돈에서 발견한 당시에 이 라돈, 이 금속 라돈에서 심각한 방사선이 나온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개수만 알았지 에너지가 나온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연구를 활발하게 한 20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라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돌아다니시고 이 실험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0년 동안 라돈 방사선에 피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1934년도에 백혈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즉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하게 된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 방사선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날마다 받는 햇볕, 그 다음에 우리가 산을 가서도 산에서 자연 이 광물들을 통해서 바위에서도 방사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탔을 때 우리가 우주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은 브라질의 어떤 지역에 가보면은 그 고산지대 방사선이 약 10mSv 아주 많은 방사선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은 우리가 자연뿐만 아니라 인공 방사선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받을 수 있는 방사선이 0.3mSv, 그 다음 CT 찍을 때 4mSv, 암 치료할 때는 암 환자들 암 치료할 때는 약 6000mSv 대용량의 방사선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또한 우리가 병원 검진 또는 치료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방사선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한테도 방사선이 나옵니다. 사람한테는 저 같은 체형 같은 경우에는 약 6100km 정도의 방사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인공 방사선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 0.3mSv 정도 1년마다 받고 있는데, 인공 방사선에서는 우리가 또 이 산업체에서 또 비파기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화물 검색기를 통해서도 방사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음용으로 쓰는 이 어딥니까? 세관이죠. 세관에서도 컨테이너 화물 검색을 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쏘고 있죠. 그래서 안쪽에 뭐가 있는지 물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산업체에서 또는 성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비파기 현장에서 다양한 방사선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해학과에서 또는 방사선 치료학과에서 많은 방사선을 노출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방사선 폐기물, 여기에서도 방사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자연 방사선, 인공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 방사선에 대해서 얼마나 피폭되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보면은 우리는 매년 한국 사람 매년 1인당 자연 상태에서 자연으로부터 햇볕, 토양, 그다음에 음식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약 3mSv 정도 방사능을 받고 있습니다. 예. 사람에게도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90%가 수분이지만 뼈에 칼륨이 있고 칼슘이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이 원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인 70kg 기준 성인에게서도 한 6100kg 정도의 방사능이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서도 방사선이 나오죠. 왜?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동위 원소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방사선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곡 또한 자연 상태에서 먹는 양파, 어류 등에서도 방사능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보통 평균 어류에서는 약 한 7600kcal, 양파에서는 4700kcal, 버섯에서는 7000kcal, 각 성분마다 틀리겠죠. 구성 원소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연 상태로서도,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서도, 우리 햇볕으로도 한 1년에 3에서 4mSv 정도의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퀴즈 문제 나갑니다. 우리가 부산에 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가까이 있죠.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인공 방사선과 우리가 날마다 햇볕, 토양, 식품을 통해서 받는 자연 방사선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볼까요? 방금 우리가 방사선과 방사능에 대해서 자연 방사능과 또 인공 방사 얘기했는데 우리가 병원에서도 엑스레이를 받고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폐기물이 나오고 또 우리가 자연 방사선, 토양과 또한 햇볕과 음식물을 통해서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데 인공 방사선과 자연 방사선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하냐면은 안전하냐고라기보다는 두 쪽 다 똑같습니다. 즉 인공이라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죠. 인공 방사선이나 자연 방사선이나 위험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사선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방출되는 것이 인공인지 자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방출되는 방사선의 총량, 에너지에 기인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쪽이 위험한 겁니다. 인공이라고 해서 위험하고 뭐 자연 방사선이라도 덜 위험한 게 아니라 인공이나 자연 방사선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방출되는 양에 의해서 에너지에 의해서 위해도가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할 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최근 이슈화된 방사능 유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의 모구입니다. 모구. 제가 이불로 저기 동그라미 쳤는데 노모구입니다. 거기서 방사선 아스팔트 폐기 사건이 2012년도에 언론에 크게 떠든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2018년도에 D사 라돈 침대 리콜 사건으로 한간 언론을 시끄럽게 한 적이 있었죠. 그 사건을 한번 과학적으로 해봤자 보면은 서울의 모구 아스팔트 방사능 유출 사건 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의 방사능이 나왔냐면은 0.5에서 0.3 마이크로시프트 퍼 아워의 평균 1.5 마이크로시프트 퍼 아워라는 방사선 수치가 나왔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이 아스팔트 위에 서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방사선 피폭제 추정량은 연간 0.5에서 1mS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 이제 단위가 나오면 막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몇몇 슬라이드 전에 본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자연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약 3mS부터 받는다 했죠. 3mS부터. 그래서 연간 우리가 일반인 선량 한도 근접하는 수준이지만은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충분히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돈 침대 방사능 유출 사건을 보면은 한간에 그 많은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뉴스에 보도됐죠. 그래서 라돈 침대 방사능 유출 사건의 주범은 뭐냐면은 침대 안에 깔려 있는 모노자이트라는 방사선 광물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등산 가서 부산의 금등산에 보면은 화가망이 많죠. 등산 가서 볼 수 있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광석이라는 거죠, 광석. 그래서 왜 침대에 있는 모노자이트라는 광석을 넣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일본 그 관광을 보면은 항상 어르신들 뭐 합니까? 저기 게르마늄 팔찌, 그 다음에 게르마늄 목걸이, 그 다음에 일본 온천 하시죠? 하고 일본의 유명한 온천은 라돈 온천탕이 있습니다. 라돈 온천탕. 라돈 온천탕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라돈이 나옵니다. 그 지각에서 라돈이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라돈 광석이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라돈의 온천탕에 라돈이 나오죠. 그래서 그 D사에서 몸에 좋으라고 침대 안에 음이온, 즉 음이온, 몸에 좋은 음이온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노자이트라는 광물 가루를 일부를 깔아서 침대에서 음이온이 나온다고 건강에 이롭다는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2018년도에 한참 뒤에 2010년부터 이 침대가 팔았었는데 2018년도에 언론을 통해서 라돈이라는 성분이 침대에서 누출되는데 그게 연간 1에서 약 2mS부터 정도의 라돈이 방출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라돈 침대는 방사선 폐기물인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자력 안전법에 보면은 핵 원료 물질 즉 광석
토륜광 일종이 모나자이트라는 광석은 자연 상태의 광석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광석은 방사선 폐기물로 인정하지 않죠. 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산에도 존재하고 땅 속에도 존재하는 모든 광물을 방사선 폐기물로 처리하다 보면은 한국에 있는 모든 야산에 있는 돌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법상 광석,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광석은 방사선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의 입장을 보면은 수거된 침대의 매트릭스는 방사선 폐기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경주 방패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법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에 나오는 법적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폐기물들이 야적장에 많이 쌓여놨는데 그 야적장에서 나오는 방사선 폐기물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수치가 약 연간 1에서 2mSv, 즉 일반인 선량 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이지만은 극히 높은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이제 과학계의 해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서는 이제 기준치를 초과한다는데 그 기준치가 뭐냐면은 원자력 관련 법령에 나와 있는 일반인 방사선 선량 한도를 1mSv라고 정해 있는데 1mSv를 초과하면은 위험한가가 이제 오늘 핵심 질문이죠. 그래서 그 원자력 안전법에서 나오는 일반인 방사선 선량 한도를 기준에 1mSv 잡은 거는 그러면 1mSv를 초과하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준으로 1mSv를 설정한 겁니다. 어디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선량 한도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 관리 수준이죠. 관리 수준.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자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폭 선량이 약 3에서 4mSv입니다. 3에서 4mSv. 그럼 라돈 침대에서 한 하루에 8시간씩 정도 뭐 취침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선량이 1에서 2mSv라면은 그 위험도를 한번 정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량 한도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원자력 관계 법령에 나와 있는 선량 한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선량 한도는 얼마로 잡혀 있냐면은 1mSv로 잡혀 있습니다. 연간 선량 한도 1mSv. 그런데 방사선 작업 종사자, 즉 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인,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 방사선과 검사하는 선생님들은 얼마까지 허용되냐면은 연간 50mSv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병원에서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슈퍼맨이라서 일반인보다 50배 많은 방사선의 피폭에 대해도 아무렇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 자체가 어떻게 잡았냐면은 일반인은 1mSv, 의료인, 방사선과 의료인은 50mSv 잡은 거는 이 수치를 초과하면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즉 이에 대한 근거치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후쿠시마 그 2차 대전 때 후쿠시마 원폭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방사선 피폭에 대한 역학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100mSv 이하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를 할까 한 끝에 그러면은 방사선 종사자들은 작업 종사하기 때문에 피폭에 노출되기 때문에 연간 50mL를 설정을 하고 일반인들은 1mSv의 관리 기준을 설정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원자력 안전법에 나와 있는 방사선 선량 한도의 개념은 우리들이 잘 아는 도로교통법하고 비슷합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보면은 스쿨존에서는 얼마입니까? 30km이죠. 30km. 왜 30km입니까? 30km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은 30km를 유지함으로 해서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고속도로는 허용 한도가 얼마입니까? 100km죠, 100km. 그럼 100km를 초과하면 바로 사고가 납니까? 아니죠. 안전하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수준으로 고속도로에는 100km의 제한 속도를 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인을 1mSv, 방사선 종사자를 50mSv 잡은 것은 방사선 근무상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준을 50mSv 잡은 거고 일반인 피폭 선량을 1mSv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준으로 잡은 거지 저 기준을 초과한 데에서 반드시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관리를 하기 위한 수준임을 과학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으로 받는 방사선 피폭이 3에서 4인데 그러면 침대를 씀으로 인해서 받는 1mS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이 유추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과학계에서는. 그래서 노원과 아스팔트를 측정했을 때 방사선 양과 부산대 학생들이 잘 다니는 부산대 야산에서 운동장 뒤에서 측정했을 양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세게 나왔겠습니까? 결론은 부산대가 더 세게 나왔습니다. 라돈 야적장에서 라돈 침대를 수거한 니콜바는 추구한 야적장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검출했을 때는 평균 0.18에서 0.28 마이크로시프트 파워였는데 부산대 야산 화가왕이 만든 부산대 야산에서 바위를 측정했을 때는 0.24에서 0.45 즉 더 많은 방사선이 부산대 바위에서 나왔죠. 왜? 더 양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 모노자이트라는 성분은 이 침대에 극히 일부분 깔려 있고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화가만 바위에는 더 많은 성분이 깔려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라돈 침대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퀴즈 2. 연간 일반인 선량 한도가 1mS가 넘는다면은 그러면은 부산대 캠퍼스에 있는 바위들도 측정해서 방사선 폐기장으로 철거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겠죠. 그 얼마나 많은 바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라돈 침대 안에서 있는 그 방사선의 원인 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광석이라는 거죠. 예.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예. 그래서 인공 방사선의 피폭 선량은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에 보고에 하면은 자연 방사선으로 받는 게 약 3에서 4.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2번 이상 엑스를 찍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 평균 의료 방사선 병원에서 검사할 때 받는 방사선 0.7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 4 정도 받습니다. 4 정도. 그런데 CT 한 번 찍을 때는 4에서 10mS부터 받고 PET 한 번 검사할 때는 10에서 15mS부터 받고 암 검진을 할 때는 약 6000mS부터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그럼 한 번 정도 이 질문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 위험한 방사선을 6000mS부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선량 한도의 6000배입니다. 6000배. 그러면 그 많은 다량의 방사선을 그 면역력이 약한 암 환자한테 다량을 투소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라는 게 상식적인 질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을 조사함으로 해서 얻는 이득이 클 때만 다량의 방사선을 조사합니다. 즉, 암 환자에는 암을 괴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암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약물을 또 투여하죠.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방사선을 투여해서 얻는 이득이 클 때 방사선 치료에 다량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나은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5000에서 6000mS를 받고도 암을 치료하고 회복한 환자들이 우리 주위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에 따라 자연 방사선의 최고치를 보면은 브라질 고산지대 어느 산간지대에는 자연 광물 중에 라돈 같은 광석이 많기 때문에 그 산간지대에는 10mS부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인 선량 한도가 10배가 넘죠. 그러면은 저 산간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암에 더 많이 걸려야 되는 게 상식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인하고 비슷한 수명을 가지고 있고 어떨 때는 더 장수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일본에 관광을 갔을 때 일본에 보면은 그 장수 마을이 많습니다. 그 장수 마을에는 주로 뭐가 많냐면은 라돈 온천탕이 많습니다. 라돈 온천탕.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라돈이 몸에 안 좋은데 라돈 온천을 많이 하면은 수명이 더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장수 마을에는 온천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방사선은 발암 물질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저한테 많습니다. 맞죠?
방사선은 발암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병이 발생되는 기전을 보면은 거미줄 모양이라는 질병의 발생 기전 모델이 있습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심근경색, 사망률이 높죠. 심근에 혈류 공급이 막혀서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질병인데, 그러면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뭔가를 추적해 봤을 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1번 유전적 요인, 유전적으로 약한 형질을 가진 DNA를 부모로부터 받았을 때 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고, 또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성인병으로 인해서도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 또한 흡연으로도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흡연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발암물질이 많습니다. 의학계에서는 흡연을 1급 발암물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흡연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폐암에 걸려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역학조사에 의하면은 하루에 한 3갑 정도 30년 피면은 일반인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한 30배 높다는 소리지, 흡연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니죠. 왜? 이 질병 발생 모델의 기제를 보면은 거미줄 모형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최종의 병명이 심근경색, 폐암 이런 거지,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다는 소리죠. 그래서 방사선을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병원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죠. 병원 병실에서도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아니 그 위험한 방사선을 옆에 환자도 있고 보호자도 있는데 어떻게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도 있지만은 극히 미량의 방사선이 나갑니다. 극히 미량의 방사선. 마치 우리가 담배를 태우자 하는 학생이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는 어른이 피우는 담배 냄새를 살짝 맡았다고 해서 그 학생이 나는 1급 발암물질 담배 연기를 마셨기 때문에 폐암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방사선에 의료용 방사선이든 인공 방사선이든 자연 방사선이든 한번 노출됐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과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질병이 발생하려면은 방사선 에너지와 양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방사선이 인공 방사선이기 때문에 방사선이 위험하다 이렇게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피폭의 영향을 보면은 0.01mSv 발전소 주변의 방사선량, 환경 방사선량치가 0.01에서 0.0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mSv 이하에서는 임상적 증세가 거의 없고, 250mSv 정도, 일반인 선량 한도의 250배 정도 맞았을 때 가장 미미한 적혈구수나 백혈구수가 감소하는 수치가 의학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이 받아서 약 한 5000mSv 정도 받았으면 피부가 붉어지고, 7000에서 8000mSv 받으면은 몸에 물집이 생기고, 10,000mSv 받으면 피부에 궤양이 발생합니다. 이건 한국 원자력 기술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제 방사선 ICRP의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그동안 방사선 피폭에 대한 역학조사를 40-50년 정도 엄청나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폭을 일으킨 사건이 뭐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사건이죠. 그 위에 많은 과학자들이 방사선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100mSv 이하에서는 역학 연구에서 암의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과학계의 보고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100mSv 이하에서는 암 발생 확률이 극히 미약하다. 즉 일반인 선량 한도가 얼마입니까? 1mSv죠. 1mS의 100배, 100mSv 미만에서는, 이하에서는 암 발생률이 극히 미약하다는 게 국제 방사선 방호 학회의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을 접할 때 주의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산업계에서 특히 또 의료계에서 방사선 물질을 실제적으로 만집니다. 그럴 때 정확하게 방사선의 선온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방사선이 나오는지를 알면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수준으로 잡은 게 선량 한도고 방사선 작업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안정된 작업을 할 수 있고 방사선 피폭으로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인공 방사선 또는 자연 방사선에 의한 인체 피폭에 대한 영향은 동일합니다. 즉 인공이라 해서 위험하고 자연이라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방사선 에너지의 총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반드시 인공이라 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스팔트의 방사능 유출 사건에서 나온 1mS를 초과하는 수준은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 관리를 하기 위한 수준이다. 1mS는 일반인 선량 한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라돈 침대에서 나온 방사선, 즉 자연 광물이죠. 모나자이트에 나오는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이며 자연 방사선이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 대상이 아니다가 방사선 원자력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선량 한도 1mS인 100배 수준, 100mS 미만에서는 국내 어떠한 역학 자료 조사에서도 암의 발생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과학계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유출 사건에 의한 방사선 피폭 상황과 대진 침대죠. 대진 침대. 대진 침대 방사선 유출 사건에서 유출되는 1에서 2mm 정도의 방사선 양으로는 암이 발생될 확률은 물리학적 관점으로 볼 때는 극히 낮다는 것이 과학계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되려면은 실제적으로 라돈 침대에서 실제적으로 자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T사 대진 침대 보고 있다면은 제가 실험을 하고 싶어요.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매년 건강검진을 합니다. 매년 건강검진과 방사선 검출기가 우리 집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방사선 측정을 해서 이 침대에 잤을 때 1년, 2년 잤을 때, 10년 잤을 때 몸의 변화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또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극히 미미한 방사선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 이름이 방사선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은 과학적으로는 맞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방사선의 양과 방사선의 성질과 에너지를 이해할 때 이 정도구나, 이 정도로 위험하구나, 이 정도로 관리해야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퀴즈 문제를 내자면은 어차피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할 건데 여기 이쑤시개 하나가 있다면은 이쑤시개 하나로 10톤짜리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이쑤시개 하나로 이걸 해석하면은 오늘 강의는 퍼펙트하게 이해한 겁니다. 이쑤시개 하나로? 이쑤시개 하나로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시는 만큼.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이쑤시로 찌르는. 그렇죠. 잔인하지만은 네. 빛의 속도로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네. 이쑤시개로 사망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약간 난센스 퀴즈인데요.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찌르고 네. 옆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째 방법은 코끼리가 까딱까딱 죽기 일보 직전에 네. 이쑤시개를 찌르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3가지 사인 중에 진짜로 코끼리를 죽인 사인은 뭐가 되죠? 이쑤시개. 아니죠. 그게 사인은 사인은 그게 사망이죠. 사인이 뭐냐면 네. 코끼리가 죽었는데 네. 코끼리를 죽게 한 원인 물질은 이쑤시개인데 네. 어떤 방법으로 코끼리가 죽게 된 거죠? 죽을 때까지 찌른 거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쑤시개가 아무리 약하지만은 다량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피폭시키다 보면은 코끼리가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네. 우리가 한번 방사선을 피폭당했다 해서 우리가 자연 방사선, 의료용 방사선 피폭당했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끼리가 이쑤시개로 죽으려면은 삐세 속도로 죽을 때까지 찌르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코끼리 가죽이 아무리 뜨겁다도 세포가 파괴되겠죠.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이쑤시개 한 번 찔렸다고 해서 아니면 죽기 전에 찔렸고 해서 코끼리 사인이 이쑤시개라면은 이쑤시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겠죠. 그죠? 네.
마찬가지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내가 아무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미한 양이거든요. 경미한 양을 매일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위험한 것이지, 우리가 병원에서 또는 우리가 등산을 가서 아니면은 라돈 아스팔트, 라돈 침대에 누웠다고 해서 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뭐 책임지라면은 조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네. 이것이 과학의 정설입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연 너무 댓글이 굉장히 속도 빨리 올라가가지고요. 예. 캡처하기도 힘들 정도로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특히 너무 멘트를 좀 재밌게 남겨주신 유미신님께서 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장보석 교수님, 예. 보석 같은 강의, 보석 같은 강의 동의합니다. 네. 일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핵종 말씀하셨을 때 인체 내에 투영한 그 예. 핵종은 나중에 배출될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 네. 우리가 이제 의료계에서 특히 해외학과에서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아니면 PCT 검사를 위해서 방사선 의약품을 주사 또는 경구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체에 들어간 핵종은 만들 때부터 인체에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검사를 한 다음에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예를 따지면은 해가 검사에서 암 진단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장비가 PCT 장비인데, PCT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F18 FDG라는 방사선 의약품을 인체에 투여하게 됩니다. 근데 F18 핵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방광기가 아주 짧습니다. 110분의 방광기를 가지고 수용수입니다. 물에다가 믹싱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인체 내 붕괴가 되기도 하지만은 소변을 통해서 다량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해가학과 또는 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인체에 방사선을 투여하더라도 하루가 지나면은 몸 안에 방사선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네. 이게 안정한 방사선을 의학계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방금 그 질문은 줄리아 리 님께서 주셨고요. 예. 그 밑에도 더 질문이 있었는데 예, 예. 방금 교수님 설명에 다 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나미 투 린스님 예. 영어네요. 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유발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죠. 방사선의 질병 유방은 많습니다.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사망한 사고도 있습니다. 방사선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은 그 비파계 검사에서 쓰는 핵종은 이리론 190인데 50큐리, 20큐리 상당히 고양의 방사능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인체에 투여하는 방사선은 극히 미량을 쓰지만은 쇠판을 뭐 조선소에서 쇠판을 뚫을 때는 엄청난 쇠판 뚫으려면 엄청나게 센 방사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육안으로 보면 손톱보다 작은 이리론 190이지만은 이게 가지고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20에서 50 큐리를 씁니다. 병원에서 제일 센 F18, FG 같은 경우는 10mm 큐리를 쓰는데 50 큐리라면 한 번 검사에 약 5만 배 정도 많은 방사선 핵종을 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작업을 할 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2013년경에 비파계 사고로 대한민국 최초로 방사선 피폭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망 이유가 뭐냐면은 작업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 안전관리 중칙에 보면은 작업을 할 때 이 핵종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폐체를 입어야 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고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입혀한 상황 가운데서 방사선 안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방사선 피폭이 왜 위험하냐면은 다량의 방사선을 맞더라도 무느낌입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무치 무느낌 되기 때문에 다량의 이 비파계 검사에 쓰는 이리론 192에 대한 방사선을 맞더라도 본인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하기 전에 뭘 찾냐면은 TLD와 알람메타라는 방사선이 나오는 신호를 보내는 장비를 착용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나오는 이 알람메타를 감지해서 뚜두두 신호를 보내면은 그 장소를 이탈을 해야 돼요. 더 멀리로. 그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망사고 나게 된 계기가 된 게 뭐냐면은 작업 기준을 무시하고 방사선 피폭 선량계도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 알람메타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 거죠. 그는 본인이 작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방사선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사선 작업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작업하다 보니까 무지한 상태에서는 방사선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작업해도 멀쩡하단 말이지. 그럼 내일도 이렇게 작업하고 네. 그렇게 한 2, 3주를 작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두 달 작업하면은 다량의 방사선 6천에서 약 한 1000mSv 이상의 방사선이 노출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0mSv 같은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네. 사망이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방사선 피폭의 자급장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1913년도에 울산의 모 조선소에서 방사선 피폭에 금사다가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방사선의 양이 센 만큼 안전 중칙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는 조선소라든지 공업용으로 쓰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하지만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사선 핵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작업 매뉴얼대로 작업하면 안전한데 작업 매뉴얼을 무시하고 방사선을 만만하게 보고 작업했다는 인체에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그 방사선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 예. 사만큼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저도 암센터 해가학과에서 약 한 10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사선 피폭 그 선량계들 작업 메뉴들은 매일 차고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합니다. 내가 요번 달에는 얼마 받았는지, 요번 분기에는 얼마 받았는지. 그 기준치를 보면은 저는 한 분기마다 3에서 4mSv, 연간 한 10에서 15mSv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그렇게 받았는데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그 정도 받더라도. 일반인 선량이 한 15배에서 20배 정도를 받고 한 10년 정도 의료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보다 더 오래 저하고 같이 근무하신 분 중에는 염화영 원장님이라고 대한민국의 최초로 이 해각을 개설하신 분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평생을 방사선 해각, 방사선 치료약에 종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에서 추정 시버트는 15에서 20mSv를 약 40년 동안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임상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연세가 80이 넘으셨죠, 그분은. 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의료계의 또 어른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쌤 영어네요. 네. 이분도. 네, 이제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예. 같아요. MRI 예. 이것도 방사선입니까? 하고 궁금해하시죠. MRI는 마그네틱을 이용합니다.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지라 해가지고 MRI는 자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석. 방사선은 제로죠, 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사선과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방사선이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MRI는 수십만 번 찍어도 방사선 피폭이 제로입니다. 왜? 자석입니다. 자석. 마그네틱으로 영상을 만든 거예요. 마그네틱으로. 마그네틱이 뭔지 알죠? 자석. 이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인체에 높은 자성을 감염을 해버리면 인체에는 뭘로 되어 있죠? 몸의 구성물이 물로 되어 있죠. 물.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수화전자가 물리학적 반응을 통해서 정상 세포와 비정상 세포가 돌아다니는 이게 회전하는 속도와 각도가 틀립니다.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영상으로 만든 게 MRI 영상의 원리입니다. 와, 예. 자석이죠, 자석. 네. 예. 자, MRI는 제로입니다. 방사선 피폭 제로입니다. 제로고 초음파도 제로입니다. 초음파도 예. 제로입니다. 네. 음파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예. 네. 이번에 에이미 성님이십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소 주위에 살면 예. 어떻습니까? 그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의 보고 자료 우리가 그거를 매일 매시간 초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을 보면은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환경 방사능의 수준이랑 이 부산 여기 지역의 근처 부산대 근처의 수준이랑 비슷합니다. 거의 백그라운드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주변에서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이 유출되는 거지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주위에 산다고 해서 뭐 방사선 유출의 피폭이 크다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매 분기 매월마다 그 발전소 주변에 보면은 환경 방사선 검사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매일 매 시간마다 카운트하기 때문에 감지를 하기 때문에 원전 주변에 산다고 해서 방사선 피폭이 높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쥐돌이맘님 질문 주셨습니다. 음식으로도 방사선이 섭취된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몸이 어느 정도의 방사선을 받으면 위험한가요? 이건 아까 교수님께서 많은 답을 주셨고 그럼 신체에서 방사선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 상태에서 섭취한 거는 그게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방학적으로 몸에서 기가 나온다고 하죠. 네. 그 기를 물리학적으로 해석하면은 방사선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방사능이죠. 방사선 계측기를 가지고 이 몸에 재잖아요. 네. 제 몸에서 약 한 6,000에서 7,100kg의 방사능이 나옵니다. 기가 세신 교수님. 네,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소. 원자죠. 네, 원자로. 원자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위원소죠, 동위원소. 예, 동위원소는 자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이 나오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나이스님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그 생활 속 방사선 양이 예.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성 조숙증 같은 거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성조숙증에 영향을 주냐면 다량의 방사능을 세게 받아야 됩니다. 예, 이쑤시개 생각하면 이쑤시개. 아, 예. 저량 같은 경우는 매일 죽을 때까지 받든지 아니면 센 양을 한꺼번에 많이 받든지 그러면은 DNA 구조가 파괴가 되고 DNA 구조에 결함이 생기면 질병이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질병이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NA 가닥이 깨질 정도의 방사선의 세기와 양이라면은 이 자연 상태는 존재하지 않죠. 아, 네. 이번에는 히어로 976님 질문 주셨습니다. 브라질 말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방사선이 많이 나오거나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부산에서는 금정사 디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강암이 부산대가 보면은 그 화강암 바위가 엄청 많아요. 바위 위에 지은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 보면은 제일 처음으로 만든 건물 보면은 네. 아직 그 부산대 밑에 있는 바위를 깨가지고 건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부산대 박물관인데 그래서 부산대 엄청 튼튼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자연 방사선에 대해서는 극히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보다 자연 방사선을 많이 받는 일본의 촌지대 온천 근처에 사시는 어른들이 장수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장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라돈 온천탕에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방사선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미량이라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해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론.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 학자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이론인데 방사선 호메시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은 아주 극미량의 저량의 자연 상태의 방사선을 받으면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세포 활성화 때문에 더 건강해진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예전 어르신들 보면은 옥매트, 네. 그 다음에 지금도 그 옥돌 매트, 네. 게르마늄, 네. 그 다음에 원적외선 좋아하시죠? 예. 그게 방사선이에요, 일종의. 원석에서 나오는 방사선. 그래서 극미량의 자연 방사선이 인체에 이롭게 한다는 이론이 방사선 호메시스라는 이론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증명이 되었어요. 근데 인체 실험하기에는 방대한 양이 필요하겠죠, 데이터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이론이 있는데 반대적인 이론인데 LNT 가설이라는 거 있습니다. LNT 가설. LNT 가설이 뭐냐면은 아무리 작은 방사선이라도 인체에는 위험하다. 그게 가설입니다. 가설. 네네. LNT 가설. 그 두 가지의 상반되는 이론이 존재합니다. 과학계에는. 방사선 호메시스와 LNT 가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선에 의해서 질병이 많이 발생된 역학 조사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시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 브라질의 연간 10ml씩부터 대한민국의 3배. 그러면 수명이 우리보다는 짧아야 되잖아요. 네. 더 오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다음에 일본의 라돈 온천탕. 그 방사선 위험한 라돈에서 거의 일본 사람들은 온천을 매일 하는 걸 좋아하시겠죠, 그죠? 그렇죠. 예, 집에도 뭐 온천탕을 만들 정도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보다 좀 덜 살아야 되는 게 어찌 보면은 상식적인 이론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본이 의외로 장수국가죠, 장수국가. 그렇죠. 예, 그런 또 이래 참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아이러니하지 않은. 예,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그 개념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접근하는 사고 방식이 중요합니다. 뭐 카더라 통신, 네. 그다음에 가설 네. 이런 것보다는 통계적 데이터를 통해서 네.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방사선에 대한 해석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현재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원전 해체 작업장 맞춤형 방사선 검출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책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전 해체에 관련된 국책 과제와 장비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멋지십니다, 교수님. 예. 네, 오늘 너무 유익하고 좋은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오늘 뜨거웠죠, 채팅창이. 네,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댓글 당첨자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 6분이시고요. 김휘정님, 이예련님, 김재은님, 그세븐님, 깜지랑님, 아자아자님. 지금 불러드린 아이디 분들께서는 저기 아래에 당첨자 이메일로 저희 연락처 보내주시면 기프티콘 보내드리고요. 아까 교수님께 질문 드렸을 때 제가 호명했던 그 아이디도 같이 자막에 나가는 이메일로 연락처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그 실시간 이벤트 진행했었죠. 저 실시간 이벤트 당첨자는 저희가 개인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여기에서 이제 올해 금요일에 과학터치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됐지만 채팅을 통해 소통하면서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이 시간이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금요일에 과학터치와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022년 새해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